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천안에 사는 50대 여성이에요. 얼마 전 저희 집 행운목에 꽃이 피었어요. 행운목에 꽃이 피면 좋은 일이 생긴다죠. 그래서인지 제 일상에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지 뭡니까? 이전까지 제 인생은 소위 말하는 이생망이었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라는 의미죠. 그런데 글쎄 50이 넘은 지금에 끝난 줄 알았던 제 인생에 꽃이 활짝 핀 거예요. 30년 가까이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던지라 어디 자랑할 데도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는 아들 귀한 집 셋째 딸이에요. 위로는 언니가 둘, 밑으로는 어렵게 얻은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데 저에겐 그 말이 비껴갔나 봐요. 원치 않았던 딸 자식이 많아서 그런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닌 셋째인 저는 가족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집안 어른들도 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네가 영철이냐 셋째냐 넷째냐? 이름이 뭐였더라? 경순이? 아니지, 정순이던가? 뭐더라? 정뭐였는데. 대략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정은이라고 말씀드려도 결국은 얘 아니면 너로 부르시더군요. 아니, 제대로 불러주지도 않을 거면서 이름은 뭐하러 물어본대요. 사람 괜히 서운하게 말이에요. 집안에서 관심받지 못하던 저는 밖에서도 투명인간 같았어요. 그렇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20살 무렵 그런 저를 세상 누구보다 소중히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죠.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에서 만났어요. 4살 위 남편은 샵 매니저였고 저는 갓 입사한 신입 판매사원이었어요.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고 미숙해서 실수도 많았던 저를 남편이 곁에서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그 친절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냐고요? 좀 불편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처음 본 그날부터 줄곧 제게 마치 최면을 거는 것처럼 정은씨 남편감은 바로 나야 라고 헛소리를 해댔거든요. 처음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 머리가 돈 게 아닐까 생각했죠. 그런데 자주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 이러다 정말 이 남자랑 결혼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었지만요. 나중에 물어보니 남편은 처음부터 제가 자기 마음에 쏙 들었대요. 그래서 다른 남자 직원들이 채가지 못하게 미리 바리케이트를 친 거고요. 무모한 것 같았던 남편의 그런 노력은 얼마 뒤 빛을 발하게 되었어요. 고작 20살에 남자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 없던 저는 남편이 베푸는 일방적인 호의에 무방비 상태였어요.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형제들에 치여서 사소한 것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저로서는 특히나 더 그랬죠. 편의점에서 파는 슬러시도 남편 덕에 처음 먹어봤고 KFC에서 파는 주먹만한 비스켓도 남편이 사줘서 처음 먹어봤어요. 노래방도 그렇고요. 당시 서울의 노래방은 성신여대에 1호점이 생기고 이후 신촌 독수리 빌딩 근처에 2호점이 생겼는데 다행히 저희가 일하던 매장이 이대에 있어서 오픈날 남편 손에 이끌려 노래방에 가보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보는 신문물을 경험하러 온 사람들로 노래방 안은 인산인해였죠. 초창기 노래방은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한 곡씩 부르는 시스템이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코인 노래방처럼요. 지금처럼 푹신한 소파도 아닌 다리 긴 목욕탕 의자에 앉아서 노래를 불렀더랬죠. 남편은 당시 유행하던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을 멋지게 불러 제꼈어요.
평소와 다른 남편의 모습에 살짝 놀란 저는 남편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곤 반하고 말았죠. 이날을 위해 휴일까지 바꿔가며 저와 노래방을 찾았던 남편은 작정한 듯 연달아 5곡이나 불렀어요. 그리곤 노래를 너무 불러 목이 마르다며 근처 호프집으로 저를 데려갔죠. 근처 연대생들이 주로 오는 곳이라 과 점퍼를 입은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은 우리는 대학생들의 대화 속에 흘러나온 MT며 과대, 레포트 같은 용어들에 잔뜩 주눅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둘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터라 비슷한 또래들이 즐기는 캠퍼스 생활이 내심 부럽고 셈이 났거든요. 그 열등감 때문에 술에 더 취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날 남편은 술이 잔뜩 취해서 몸도 가누지 못했어요. 날은 춥고 술에 취한 남편은 무겁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저는 생각도 못해 근처 여관으로 남편을 끌고 갔어요. 술에 취한 남편을 눕혀놓고 바로 나올 생각이었죠. 그런데 침대에 눕히고 돌아서려는데 남편이 저를 불러 세우지 않겠어요? 아니, 무슨 여자가 겁도 없이 남자랑 여관을 들어와? 정은씨, 그렇게 안 봤는데 까졌네?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남편 말에 억울했던 저는 필사적으로 손사래를 치며 항변했어요. 그게 아니라 매니저님이 취해서 몸도 못 가누고 집도 모르는데 어떡해요. 그렇다고 우리 집에 데려갈 수도 없고 그리고 나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눕혀놓고 나가려던 참이에요. 그러자 남편은 억울한 마음에 울상이 된 저를 향해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에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네. 이참에 둘이 사귀는 수밖에.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왜 매니저님이랑 사귀어요. 싫어요. 전 매니저님처럼 여자한테 예쁜 남자는 딱 질색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말아요. 그러자 남편은 정색을 하며 말했어요. 아니, 누가 예쁜 남자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한결같은 남잔데? 나처럼 일편단심인 사람이 어딨다고. 나 정은씨 말고 눈길 준 사람 없어. 못 믿겠으면 매장 가서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오늘만 해도 그래. 내가 정은씨랑 만나러 나오려고 몇 명한테나 휴무 바꿔달라고 부탁했는지 알아? 자그마치 3명이야. 그런 정성도 모르고 어떻게 그러냐? 난 처음부터 정은씨 하나만 봤어. 한눈에 내 짝이라고 생각했거든. 이건 농담 아니고 진심이야. 정은씨, 그러지 말고 나랑 사귀자. 응? 지금 같으면 여들의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소리 같겠지만 그땐 어리고 순진해서 그 말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나 좋다는 사람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한번 만나보고 결정하자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의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직장 매니저다 보니 일적으로 많이 덕을 보게 되었어요. 저 편한 날에 휴무도 잡아주고 영업 외에 까대기 일도 빠질 수 있었죠. 그렇게 2년 넘게 비밀사내 연애를 하던 우리는 남편이 다른 매장으로 스카우트 되면서 위기를 맞았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회사를 옮기고부터는 남편은 연락도 뜸하고 전처럼 살갑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나한테 벌써 질렸나 했는데 글쎄 느닷없이 프로포즈를 하지 뭐예요. 정은씨도 알다시피 내가 형제가 좀 많아. 5남매 중 장남이거든.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신 부모님의 줄줄이 달린 동생들까지 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식구들이야. 사실 부모님이 내 결혼을 서두르셔. 아무래도 내가 빨리 결혼해서 자리를 잡아야 장남 몫을 제대로 할 테니까.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했어. 내 주제에 정은씨한테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어서 말이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 도저히 못하겠어. 난 정은씨 아니면 안 되거든. 그래서 말인데 염치 없는 소린 건 알지만 나랑 결혼해 줄래? 저 역시 형제 많은 집에서 자라 첫째의 고충은 익히 알고 있었어요. 저희 큰언니만 해도 살림 미천이라 불리며
집안에서 온갖 희생을 강요당하며 자랐거든요. 하물며 장남인 남편은 오죽했겠어요.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았으니 불쌍한 사람이었죠. 의류 매장에서 일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변변한 옷 하나 사입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남편은 본인한테 쓰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툭하면 시골집에서 걸려오는 돈 부탁 전화에 난감해하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이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돈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시골에 계신 어머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배신자 소리를 들어가며 경쟁업체로 이직을 한 거였으니까요. 인기 만점 매니저에서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면서까지 장남의 무게에 눌려 사는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저라도 이 사람이 어깨에 짊어진 짐을 나눠주고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남편의 프로포즈에 덜컥 승낙을 하고 만 거예요. 며칠 뒤 집에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부모님께선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누나가 돼서는 남동생 대학 등록금 벌 생각은 않고 결혼 타령이냐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결혼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더군요. 그 말이 어찌나 서운하던지. 그래서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나를 그저 아들 자식 키우는데 필요한 돈벌이로 생각하는 부모님이 그땐 정말 용서가 안 됐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가슴에 담아두었던 응어리가 그렇게 터져버린 거죠. 집을 나온 전 남편이 살던 사글세방에 들어가 동거를 시작했어요. 얼마 뒤 시골에서 아버님이 서울로 올라오셨더라고요. 며느리 자리를 본인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리고는 그 좁은 단칸방에서 3일을 머물다 가셨어요. 저는 출퇴근 전후로 아버님께 진지를 차려드려야 했죠. 그리고 드디어 시골집으로 내려가시는 날, 아버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아가, 이 혼사는 네가 미치는 장사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마음 바꿔라.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네가 너무 아까운 아이라서 그런다. 너처럼 예쁘고 바른 애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 집 맏며느리로 들어오려고 하니. 내 자식이지만 내 아들놈이 변변한 놈도 아니고 괜히 귀한 집 딸 데려다 고생만 시킬 게 뻔하다. 아직 나이도 어리니 나중에 후회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아버님,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나이가 어려서 못 믿어오신 거라면 제가 노력할게요. 아버님이 원하시는 맏며느리감은 아닐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니 헤어지란 말씀은 하지 마세요. 이미 동거까지 한 마당에 헤어지라는 소리를 듣고 보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아버님을 설득하려 노력했어요. 그런 노력에 아버님도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아버님이 시골집으로 내려가신 이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결혼식은 본가에 내려가 하기로 했고, 신혼집은 남편이 살던 사글세방에 차리기로 했어요. 혼수는 필요한 가전제품 몇 개 들여놓고 이부자리를 새 걸로 바꾸는 정도였어요. 아버님께서 예단은 필요 없다고 하셔서 남대문 시장에 들러 시부모님 한복만 준비했죠. 결혼식이 임박하도록 저희 친정에서는 여전히 제 결혼을 반대했어요. 사실 반대가 아닌 방관에 가까웠죠. 남동생이 고3이라 대입 학력고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부모님은 애 공부에 방해된다고 집에도 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결국 친정 부모님한테 제대로 결혼 허락도 못 받은 채 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시댁이 있는 시골집에서 전통혼례로 치르기로 해서 엄마는 남동생을 챙기느라 못 오시고 아빠랑 큰언니만 참석을 했어요. 언니는 시댁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사실 저도 울고 싶은 심정이었죠.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 흥분의 식구처럼 방마다 주렁주렁 아이들이 들어 앉아 있었거든요. 형편이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랐던 건 남편의 형제들이었어요. 남편이 제게 자신을 5남매 중 장남이라고 했는데 가보니 글쎄 형제가 넷이나 더 있더라고요. 총 9남매였어요. 여기저기서 뛰어나오는 시누이들과 시동생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제야 왜 아버님이 저한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님이 워낙 욕심이 많고 게으른 분이시라 집안일에 손도 까딱 안 하셨고 시누이들도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평소 자신들이 하던 집안일도 제게 떠넘기기 바빴어요. 시댁에서 제 편은 아버님 뿐이었어요. 아버님은 아침부터 허리 한번 못 펴는 저를 보시곤 시누이들을 혼내셨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시아버님을 꼬드겨 시누이를 잡는다며 볼멘 소리를 하셨죠. 억울하긴 했지만 이런 게 시집살이구나 하면서 참아 넘겼어요. 그 후로 30년 가깝게 형제 많은 집 맏며느리로 살아오면서 결혼 이듬해 세상을 떠나신 시어머니 대신 그 많은 시누이들과 시동생 시집 장가를 보냈지만 형제들 누구 하나 저에게 벗어난 짝 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의례 맏며느리가 해야 할 몫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처음부터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모습에 점점 정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정점을 찍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아버님이 밭일을 하시다 중풍으로 쓰러지시자 형제들이 하나같이 아버님 수발을 제게 떠넘기지 뭐예요. 그간 아버님과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병수발을 들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엄연히 자신들 부모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한테 당연한데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다들 모인 자리에서 한마디를 했더니 글쎄 언니 솔직히 언니가 우리 집에 와서 한 게 뭐 있다고 그래요? 큰오빠랑 언닌 서울에 산다는 핑계로 명절이나 제사 때나 집에 왔었지. 언제 시집살이라도 한 번 한 적 있어요? 언니처럼 편하게 살아온 여자가 또 어디 있다고 생색은? 누가 보면 언니가 우리 식구 먹여 살린 줄 알겠네요. 둘째 시누이가 눈을 흘기며 그러더군요. 맞아요. 저는 그동안 서울에서 사느라 시골에 계신 시아버님을 제대로 돌봐드린 적이 없어요. 옷가게 운영하며 집안 살림하는 것도 힘든데 본가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8이나 되는 시동생들까지 챙기느라 여력이 없었거든요. 자기도 결혼 전까지 우리 집에서 5년을 살아놓곤 저런 소리를 하네요. 그때였죠. 철없는 막내 시동생이 킬킬대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은숙 누나랑 결혼했으면 좋았잖아? 그 누나는 집도 부자라서
이번엔 찾아올 생각도 않으면서 아침부터 여자랑 놀고 다니면서 어떻게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할까 기가 막혔죠.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추하게 끝내지 말자 싶어 참으려 했는데 불난집에 그 인간이 기름을 부은 거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는 바로 업체를 수소문해서 남편과 아까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두 인간을 간통으로 쳐넣을 순 없지만 일단은 증거를 잡아놓고 법적으로 하든 주먹으로 하든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보름여 뒤 업체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업체에서 알려준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지난번 막내 시동생이 말했던 그 은숙이란 여자더라고요. 4년 전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다시 만난 시점이 그 여자 남편이 살아있다던 7년 전쯤이더라고요. 둘 다 가정을 둔 상태에 불륜을 저지른 거였죠. 그런데 웃긴 건 이 사실을 몇몇 시동생과 시누이들도 알고 있더란 거예요. 남편 형제들과도 함께 만나 여행도 다니고 했더라고요. 아주 쓰레기 같은 것들이 꼴값을 떨고 있었던 거죠. 그래놓고 지 아빠는 나 몰라라 하고 저한테 떠넘겼다니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불러 결판을 내려 했는데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버님이 위급하시단 얘기를 듣고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에 들어가 보니 아버님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셨어요. 아버님, 저 왔어요. 눈 좀 떠보세요. 제 목소리를 듣자 아버님은 희미하게 눈을 뜨셨어요. 그리곤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죠. 잠시 뒤 아버님 몸이 푹 꺼지더니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님 손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고 있는데 뒤늦게 남편과 형제들이 달려왔어요.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아버님이 운명하셨다는 얘기를 접하곤 바로 허탈해하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들이 아버님 임종을 못 지킨 게 안타까워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례식 중에 친척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아버님 병실을 찾아 울던 그때 아버님은 눈을 감은 채 제 얘기를 듣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다음 날 당숙을 불러 당신 앞으로 된 땅과 집, 선상까지 제 앞으로 돌려주라고 하셨다더군요. 너무도 완강하게 당부하셔서 뜻을 따르긴 했지만 차후에 자식들이 알고 자신을 원망할까봐 둘째 시동생한테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남편을 제외한 형제들은 변호사까지 사서 아버님 재산을 찾아올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아버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다 같이 만나 병원에 올 계획을 세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전날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고 마신 거죠. 남편의 형제들이 아쉬워한 건 바로 그 대목이었던 거예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괴물들인 거죠. 아버님 장례식이 끝나자 시동생들은 우르르 저희 집으로 몰려왔어요. 영문을 모르는 남편은 제게 무슨 일 있냐고 묻더군요. 그러자 말 많은 둘째 시누이가 저를 보자마자 한 소리 하더라고요. 언니, 그간 곰인 줄 알았더니 완전 여우였네요. 그동안 아빠 구슬려서 재산 빼내려고 병원에 다닌 거였어요? 정신 흐린 노인네를 어떻게 홀렸길래 그 재산을 다 쓱싹 했대요? 어디, 나도 그 재주 좀 배웁시다. 그 말에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 재산을 빼내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자 둘째 시동생이 거들었어요. 형, 모른 척하지 마. 아버지가 선상까지 몽땅 큰형수한테 줬다는데 형이 그걸 모를 리 있어? 우리 땅 주변에 도로가 생겨서 가격이 몇십 배나 올랐다는데 그거 혼자 먹으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 이 녀석이? 난 금시초문이야. 그리고 설사 알았다 한들 그게 뭐? 장남이 부모 재산 물려받는 게 뭐가 문제란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들 달려온 거냐? 그런 거면 다들 돌아가. 그동안 아버지 병수발을 누가 했는데? 다 이 사람이 혼자 했어. 니들은
유산 운운할 자격 없어. 남편은 마치 그 재산이 자기 것이 된 것처럼 신이 나서 떠들어댔어요. 그 말에 순간 발끈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하자 싶었죠. 당신이 맞는 말 할 때도 있네. 그래, 아버님 병수발은 내가 다 했지. 그래서 아버님이 전 재산을 나한테 다 물려주신 거고. 근데 당신이 왜 좋아해? 당신 것도 아닌데. 들었잖아, 나한테 주셨다고. 그리고 아가씨, 누가 정신이 흐려요? 아버님이 반신불수긴 하셨어도 정신은 또렷하셨어요. 하긴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지가 언젠데 한 번도 찾아뵌 적이 없으니 모르지. 왜? 변호사가 심신미약으로 몰아서 제가 받은 유산 뺏어준다 그래요? 그래서 다들 몰려와서 네 난리를 치는 거냐고요. 근데 소용없어요. 이미 땅 문서엔 제 도장이 찍혔고 난 당신들한테 10원 한 장 줄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당신도 잘 들어. 거기엔 당신 목도 없어. 첫사랑 못 잊어서 나 몰래 바람까지 핀 주제에 어디서 숟가락을 꼽아? 넌 유책 배우자로 나한테 이혼당할 준비나 제대로 하라고.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 그 은숙 씨도 소장 받을 준비하라고 해. 내가 위자료 청구 소송할 거니까. 뭘 그렇게 놀라? 내가 모르는 줄 알았니? 인간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네가 더러운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 평생 감출 수 있을 줄 알았니? 네 동생들도 다 똑같아. 병든 아버지는 나한테 맡겨두고 지 오빠 불륜너랑 희희낙낙 잘도 놀고 다니더라. 시아버님이 당숙한테 그러셨다더라. 당신이 자식을 키운 게 아니라 짐승을 키우신 것 같다고. 그래서 니네 형제들한텐 한 푼도 남겨주지 않으시겠다고. 되먹지도 않은 잡것들 같으니라고.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그러자 납작 엎드려도 모자랄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버럭 질렀어요. 이놈의 여편 내가 미쳤나? 누구 맘대로 네가 내 아버지 재산을 먹어. 그리고 나 은숙이 좀 만났다. 그게 뭐? 처가라고 하나 있는 게 사위 위할 줄은 아나 돈이 있길 하나? 비빌 언덕도 안 되는데 내가 그런 집 딸인 너한테 정이 들겠냐? 솔직히 처음부터 너한텐 정도 없었어. 애가 순진하고 착한 것 같아서 종갓집 며느리로 부려먹기 좋겠다 싶어서 널 고른 거야. 적어도
제사는 잘 지내줄 것 같았으니까. 신장에서도 내쳐진 게 어디서 큰 소리는? 지 부모한테도 사랑 못 받은 년이 누구한텐 사랑받겠냐? 주제도 모르고 까불지 말고 알아서 쥐 죽은 듯 살아. 뚫린 입이라고 잘도 떠들더라고요. 내가 왜 사랑을 못 받아? 널 낳아준 네 아버진 니들 구남매보다 내가 더 좋으시다더라. 오죽하면 니들 몰래 숨겨둔 땅이며 선산까지 다 나한테 주셨겠니? 아픈 부모 찾지 않는 자식 새끼들보단 당신한테 애틋한 며느리가 100배 1000배 낫다고. 땅이고 선산이고 다 나한테 주신 거 보면 몰라? 이래도 내가 사랑을 못 받았니? 기왕 이렇게 다들 모였으니 확실해야겠다. 나 너랑 더는 안 살아. 이혼할 거라고. 그리고 니들 어머님 대신 내가 니들 결혼식까지 치러주고 혼수며 예단까지 해준 거 기억은 하니? 나 그 고생을 하고도 이날 이때까지 니들한테 버선 한 짝 받은 거 없어. 버선은 무슨 고맙다는 말도 못 들었어. 그러고도 니들이 사람 새끼니? 하긴 부모가 쓰러졌다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들인데 말해 뭐해? 그래서 니들한테는 일말의 동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간 니들이 나한테 빼간 거 다 돌려받아야겠어. 그러니까 잘들 들어. 둘째, 셋째 도련님 장가갈 때 나한테 전세금조로 돈 빌려갔었죠? 둘째가 3천, 셋째가 5천. 그거 당장 갚아요. 그리고 둘째, 셋째, 다섯째 아가씨는 혼수 준비하면서 가전제품이며 이불 세트, 신혼여행 항공권까지 내 카드로 긁은 거 기억하죠? 결혼한 지가 언젠데 갚을 생각을 안 해. 내 돈이 당신들 쌈짓돈인 줄 알아요? 당신들이 당신들 오빠 동생이지 내 동생들은 아닌 거잖아. 내가 시간 지났다고 잊을 거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쩌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장부기재는 기가 막히게 하는 편이라서 말이야. 20살 무렵 당신들 오빠한테 죽어라 배운 덕에 누락 없는 장부기재. 그게 내 특기거든. 장부에 다 적어놨으니까 하루 속히 상환하도록 해요. 곧 남이 될 사이니까. 다들 각자 빌려간 돈, 카드값 이달 말까지 내 계좌로 입금해요. 저는 할 말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제가 방으로 들어온 뒤에도 거실에서 남편과 형제들이 고성을 지르며 서로들 싸우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젠 저와는 상관없는 인간들이니 알 바 아니죠. 얼마 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아버님이 주신 땅 중 가격이 많이 오른 일부를 팔아서 천안에다 아이들과 살 집을 마련했어요.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한 것과 남편과 상간녀한테 받은 위자료는 아이들을 위해 묵혀두었고요. 그동안 남편 형제들한테 빌려준 돈과 카드값은 다달이 분할 상환해서 받고 있어요. 남의 돈 쓸 때는 하찮은 돈처럼 생각하더니 갚으려니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이 가는 모양이에요. 매달 제 날짜에 붙이는 적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아버님 제사는 매년 저와 아이들이 지내고 있어요. 누구도 제 아버지 제사를 지내겠다는 인간들이 없었거든요. 차라리 잘 됐죠. 이렇게라도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한때는 내가 내 가족한테 사랑받지 못해서 타인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닐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원인은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론 나 스스로 나를 사랑해 보려고 해요. 그래야 배신당하거나 후회할 일도 없을 테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이미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하루하루 행복하실 자격이 있는 분들이죠. 오늘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